이미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이 멀리 저 하늘을 향해서 많이 높게 늘리기를 바라잖아요. 열심히 풀어줍니다. 아, 내가 이 끈을 놓아주면 이 연이 오히려 더 저 하늘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끈을 놓는 순간 의외로 이 연은 곤두박질 쳐서 땅에 꺼지게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남옥 레지나입니다. 제 이름이 좀 길죠?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이름을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안의 돌림자를 이용해서 이 이름이 저는 평생 너무 옛날 이름 같아서 항상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딸이 그렇게 불만이면 이름을 한번 바꿔보라고 용기를 줘서 제가 바꿨는데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이레지나입니다. 레지나는 사실은 또 역시 태어나자마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레지나로 바꿔 쓰는 과정이라서 지금 길게 제 이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심리학을 전공으로 했고 대학에서 또 대학원에서 가족 심리학, 가족 상담, 부부 상담 이런 쪽을 전공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서울 부부가족치료연구소에서 실제 많은 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가족의 행복, 가족의 멋진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부분에 함께 제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이를 막 키우고 있는 또 특히 아이가 성장기에 있는 아직 성인 자녀가 아닌 그런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좀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자부심도 갖고 또 행복을 더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제가 많이 그 현장에서 보면 본인이 가족 안에서 상처를 받았고 또 이런 상처가 행여나 자녀한테 대물림이 될까 염려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는데 그분들에게 제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낙관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미래를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시험을 봐야 하기도 하고 어떤 결과를 기다리기도 하고 갈등이 벌어져서 이 갈등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아주 불안하기도 하고 그 마디마디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낙관이 아닐까. 그 낙관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상에 대한 믿음 이런 건데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주는 유산이라는 거죠. 부모에게 끊임없이 넌 잘 될 거야. 넌 지금 잘하고 있어. 너는 아주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이 세상은 아름답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자녀들은 그게 아주 근본적인 자기의 스키마, 자기의 어떤 이미지가 세상을 접할 때 이미지가 돼서 훨씬 더 마음 편안하게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또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고 또 이런 심리학 상담 분야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저의 능력이라기보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 또 그들이 보여주신 모델에서 가능했다고 봐요.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말 긍정의 대가셨어요. 감기가 걸려도 이 감기는 나으라고 걸리는 거야 이러셨고 항상 본인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 너무나 부자이고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늘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 많이 귀감이 되었는데 어머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저한테 모델이 되었고 그것을 또 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거는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주는 사랑의 방식에서도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저희 아이가 시험만 보면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자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난리가 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항상 한결같은 말씀은 그럼 기도해야지 할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럼 또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할머니 점심 때도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서 또 어리광을 부리는데 그런데 제가 보면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나서서 시험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결과를 만드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 아이에게 저에게 또 다른 사안에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는 거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힘들 때 언제든지 내가 전화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는 관계, 이게 이제 부모가 주는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좋은 부모라는 것, 좋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이 강하고 또 결국은 내 아이에게 또 다른 부모로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원이니까 좀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신화가 갖고 있는 힘이 있죠. 좋게 얘기하면 신화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미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신이라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미신이 만들어지는 경위도 있다라는 거죠.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고 걱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미신화해서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신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줬을 때 그건 역시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탄생과 더불어서 만들어지는 이야기, 너는 너무나 소중한 아이, 우리가 너무나 원해서 기도로서 태어난 아기, 그리고 네가 태어날 때 아주 아름다운 계절이었어, 이 아름다운 이 좋은 세상을 만나게 한 그런 존재였어 라든지, 아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본인의 자존감, 자기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또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수없이 아이한테 들려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아이한테 굉장히 자기 개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뿐만 아니라 가족 신화도 있어요. 우리 모두 가족들이 보면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때 마침 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비 잡아먹은 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미신적인 이야기하고 연결시켜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는 끊임없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별로 이렇게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아주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들이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 본인이 느끼는 걱정, 불안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도와주기는커녕 본인이 막 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건 아이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은 해결책일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아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같이 읽어주는 것, 그리고 옆에 있어주는 것. 어떤 갈등이 만들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해결되긴 어려워요. 그 갈등은 충분히 간에서 무르익어야 되고, 충분히 무르익은 상태에서 가능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해결책이 그 시간을 같이 견뎌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옆에 있어주면서 아이를 지켜주되, 아이가 한 발짝 한 발짝 해결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거나 또 그것을 실행해 나갈 때 열심히 옆에서 박수 쳐주는 것, 정말 잘하고 있다, 그리고 잘 될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하셔야지, 너무 앞서 나가서 어른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준다라는 건 사실은 아이들이 더 갈등 상황에 휘말리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리추얼 방식을 이용해서 사실은 저는 많은 가족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서 도움을 받고 힘을 얻는 거는 가족이 내 뒤에 든든하게 나를 지지해주고 있고 나를 성원해주고 있고 나를 믿어준다라는 그 느낌이거든요. 근데 항상 내 가족이 내 뒤에 있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간헐적으로 있더라도 리추얼 작업을 통해서 규칙적인 만남, 규칙적인 의식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만남만큼이나 항상 든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아주 정말 정성껏 제가 관리하고 보듬었던 그 리추얼 작업이 아이 잠재우는 의식이었어요. 잠잘 때만큼은 아이를 정말 편안하게 해줬고, 아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편안하게 마음 급하지 않게 같이 누워 있었고, 그리고 또 아이가 간혹 울거나 놀라거나 했을 때도 편안하게 다시 잠들 수 있도록 꼭 안아준다라든지, 정말 이 아이 잠자는 시간에 한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리추얼 작업을 통해서 저녁에는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것, 잠이라는 건 엄마한테 안겨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머리에 박힌 거죠.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단 10분이라도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라든지,
장난스러운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감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성인 자녀가 부모님이 이제 홀로 계신데 그 부모님이 자녀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늘 불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엽서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시간 날 때면 찾아가고 하는데도 그 부모님은 별로 만족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가졌냐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그건 본인이 맞는 그 주기대로 딱 일정한 시간에 찾아뵙는 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가더라도 6일 동안은 만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6일 동안 부모님은 이번 주말에 내 자녀가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부탁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잘 됐다라는 것도 얘기해야지 하면서 만나지 않는 순간에도 늘 끊임없이 만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아이와도 이런 리추얼 작업을 하면 집에 가면 엄마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한 30분 있어. 그때 이 이야기를 하면 돼. 라고 해서 낮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 마음이 불안하다라든지 걱정을 한다라든지 그런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추얼 작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몇 개의 특정한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연결되었을 때는 자녀들이 그 부모와 연결된다는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연결하기와 놓아주기는 상반된 개념이지만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되고 심리학적으로 부모와 잘 분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잘 애착관계가 형성된 관계를 우리가 안전한 항구라고 얘기하거든요. 항구라는 것은 배가 와서 거기서 잠시 정착하면서 다시 재정비하기도 하고 또 기름을 싣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배는 항상 떠나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품에 와서 충분히 안기고 충분히 휴식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 아이는 또 뛰쳐나가서 어딘가 뭔가 삶의 모험도 하고 싶고 자기의 길도 찾고 싶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야지 자녀들은 정말 본인의 삶을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해줘야 될 것은 끊임없이 자녀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지만, 그러나 본인의 삶을 찾아서 떠날 때는 열심히 박수 쳐주는 것. 저는 요거를 연 날리기하고도 한번 연결시켜 보고 싶어요. 우리가 연을 날릴 때 정말 이 연이 멀리 저 하늘을 향해서 많이 높게 날리기를 바라잖아요. 열심히 풀어줍니다. 신나게 올라가는데 내가 이 끈을 놓아주면 이 연이 오히려 더 저 하늘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끈을 놓는 순간 의외로 이 연은 곤두박질 쳐서 땅에 꺼지게 돼요.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넌 정말 소중한 존재고 넌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고 넌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딱 쥐고 계시되 계속 풀어주는 작업. 너무 잘하고 있어. 옳지. 이런 것들 믿어주는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하기와 동시에 놓아주기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존중, 수용이라고 봐요. 근데 그 존중과 수용이 다름 아닌 감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많은 감정들, 신이 났을 경우에 신이 난 대로, 화가 났을 경우에 화난 대로. 화도 나쁜 감정이 아니거든요. 너 화났겠구나, 속상했겠구나, 억울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게 최고의 존중이에요. 그리고 받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가족이 할 일이지, 내 아이가 힘들다고 해서 그 해결책을 막 만들어준다라든지, 또 아니면 의뢰 걱정이 돼서 너 그렇게 신나게 오만하다가 결국은 넘어진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화를 낼 때 너 화내면 나쁜 거야, 사람은 다 좋게 지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존중이 아닌 거죠. 내가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을 때 내 가족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것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가족의 역할인 거고, 그거는 사실 돈도 안 들잖아요. 시간도 안 들잖아요. 이건 마음만 있으면, 또 우리가 방법을 또 조금 숙지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걸 좀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 강의를 내지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예전에 들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봬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반성하는 건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당신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즐기고 행복해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1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해주는 것보다 어머니로서 또 아버지로서 멋지게 신나게 살아갈 때 자녀들은 다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자녀의 모델인 거고 결국은 부모가 잔소리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좋은 것을 잘 실천해 나가실 때 더없이 가장 좋은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육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과연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내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신나게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시면 나머지 일들은 저절로 잘 될 것이라는 거 제가 장담드리고 싶어요. 행복은 밋밋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기는 하는데 행운은 아주 짜릿하죠. 깜짝 놀라게 되고 아주 그냥 흥분되는 경험이죠. 네, 그러나 행복은 생각보다 아주 밋밋하다라는 거, 아주 소소한 곳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주 맑은 시원한 아침 공기가 주는 만족감, 커피 향기가 주는 만족감, 비 오는 날도 역시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들 아주 순간이 네, 그리고 아이가 주는 활짝 웃는 모습, 남편이 걱정해주는 한마디의 위로 이런 것들이 행복이지 행복은 행운처럼 이렇게 익사이팅하지 않다라는 거. 그 대신 이제 이러한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행복에 대한 우리가 아주 섬세한 감각을 발달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이 도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놓치고 뭔가 보이지 않는 막연한 행운을 찾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순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행복을 느끼는 만큼 행복도 더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겸연쩍긴 하지만 하나의 예를 드리자면 제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시어머님이 이제 같이 부엌에서 같이 이제 식사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님이 묵을 무치셨어요. 묵을 무쳐서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시어머님이 그 묵 무친 바가지를 저한테 딱 주시면서 얘 여기다 비벼 먹어라. 여기다 먹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잠깐 순간적으로는 제가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바가지를 주시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그 찰나의 순간에 제가 생각했던 게 우리 시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실 리가 없어요. 제가 명랑하지, 싹싹하지, 잘 따르지, 우리 시어머니가 날 싫어할 리가 없어?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니까 이 바가지라는 거는 그 맛있게 밥을 비벼 먹기 위한 최고의 그릇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 행동은 뭐가 나왔냐면 어머니 팔짱을 쫙 끼고 어머니 역시 부엌에 있는 사람들이 맛있는 건 제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나왔어요. 당연히 그러면 제가 그런 행동을 하면 저희 시어머님도 저를 또 예쁘게 보시겠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곳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면 긍정적인 행동들이 계속 이어져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 시어머님께 내가 우리 시어머니 날 무시하는구나, 바가지에나 밥이나 먹어라 하는 그런 행동을 하셔서 난 참 서러웠다 한다 그러면 제 행동이 다르게 나왔고 그 행동에 따라서 시어머니의 행동도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제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느꼈던 한 시점이 있는데 저희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거의 최하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잘 썼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또 공부한 내용들을 아주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잘 썼는데 최하 점수를 받았대요. 기존의 어떤 이야기들, 지식들을 그냥 다 받아 쓴 거가 이제 그 아이의 답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네 의견이 없어서 이런 점수가 나왔나 보다. 이제부터는 많은 철학가들, 많은 어떤 이론가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네가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재료는 될지언정 그들의 이야기가 그냥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계기가 우리 아이가 정말 학문적으로 클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건 억울해, 이건 선생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나를 무시한 거야, 그 선생님을 미워하거나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하지 않는다거나 한다면 이 이야기는 또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로 전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소소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조금 생소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또 내게 어떤 점이 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행복한 것, 또 감사한 것, 여기에 집중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조금 더 많이 느끼면, 또 긍정적인 부분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되면, 이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일부분의 관점일 수 있지만 그 긍정적인 관점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게 되면 나는 긍정적인 반응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더 긍정하고 믿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또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내가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가 너무 깊어서 본인도 모르게 여러 가지 하고 싶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마음도 역시 알아줘야 돼요. 저는 이제 상담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듣고 더 많이 치유하는 작업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치유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조금씩 어떤 긍정의 마음, 행복한 마음을 느끼고 누리고 좀 노력하는 것이 본인의 행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